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세무사 1차 재정학 2017년도 기출 문제를요 21번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한번 볼게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보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이렇게 보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보조해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떻게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하는 무조건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 이제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조건부, 보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조건을 달았을 때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조건을 다는데 우리가 가격보조처럼 조건부 대응 보조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응, 조건부 대응이야. 그리고 조건부 비대응. 이거는 내가 지방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이 현물 보조 비슷하게 요거는 예산선이 평행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국고 보조금은요, 뭐 암기하셔야 됩니다. 형태가 조건을 다는 조건부 보조금에 속한다. 반면에 보통 교부세는 무조건부 보조금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 보시면 뭐 살짝 요거 그림 미리 뭐 한번 볼까요? 조건부 보조금인 경우는 예산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부는. 조건부 대응인 경우에는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대응이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되는 것이고, 조건부 비대응이다 라고 하면 예산선이 옆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수평축이 공공재가 되는 것이고 수직축은 사용재, 사적재, 그러니까 이제 조세감면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무조건부 보조금이다 라고 하면 그 중에 일부가 무조건이니까 마음대로 쓰세요예요. 지역 주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돼도 된다. 그러니까 수직축이 사적재니까 사적재를 소비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를 이제 공공재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사적재 소비를 증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다음 4번 비대응 보조금이다. 이건 연결시켜야 되지. 조건부 비대응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조건부 비대응이면 이쪽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네, 이랬을 때는 지역 주민들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맞죠? 여기 보면 여기서도 사실은 여기만큼의 삼각형이 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금 보조랑 똑같은 얘기죠. 무조건부 보조금과 차이가 날 뿐이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여기 공공재가 증가하는 거 외에 사적재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5번 대응 보조금 매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할인하고 동일한 효과가 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중앙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방정부에게 네가 만약에 지방공공재를 생산하게 되면 가격을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응 보조금을 적용하게 되면 공공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가능한 한 공공재 소비는 증가했을 때 효과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로 이것도 사실 얼추 맞긴 해. 사적재 소비도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게 워낙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틀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 가격 할인이기 때문에 해설은 그나마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공재고요. 여기가 사적재잖아요.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가격 할인 혜택을 주는 거야. 내가 만약에 공공재 생산을 하게 되면 가격을 이렇게 깎아주는 겁니다. 여기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할게요. 대응 보조금을 사용하게 되면 공공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했잖아.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싸진 공공재 소비는 증가하고
사적재 소비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산선 영역이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이게 소득효과라고. 실제 소득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실제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득효과에 따라서는 자, 요게 대체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소득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소득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공공재에 대한 소비량은 증가하고 사적재에 대한 소비량도 증가합니다. 둘 다 쓰레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재이기 때문에 자, 결국 이 두 가지 효과를 보면 공공재는 당연히 대체효과 그리고 소득효과 해서 증가하는데 사적재인 경우에는 결과를 좀 알 수 없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여기 나와 있는 선지 자주 출제되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같은 거의 특성, 분류 그거는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2번 목적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목적세는요 말 그대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야. 해설에 잘 넣어놨는데 조세를 걷어들였잖아. 조세를 어떻게 쓸 것인가, 조세를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도를 미리 정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해서 그 특정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교육세, 교통에너지세, 환경세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분류 가끔 물어봅니다. 자, 목적세 세수를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하면 보통세 세수를 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쵸? 우리가 만약에 교육세로 이렇게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재원이 모자라. 그럼 딴 데 일반 재원을 가지고 뭐 가져올 수도 있겠죠. 자, 목적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용도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신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경직적인 것이죠. 이렇게 경직적. 자, 이게 이제 경직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돼? 효율성을 높인다? 효율성과 거리가 멀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효율적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답은 쉽게 3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4번. 정부의 예산 배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그치, 우리가 교육세니 교통에너지세 이렇게 특정 목적을 딱 정해놓지 않으면 사실 정부가 돈이 늘 풍부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걸 써서 뭐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뭐 재원을 얼마나 배분하니 그런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돼?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또 신설된 게 목적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축성을 떨어뜨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의 단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같이 볼까요? 자, 조세 전가와 귀착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늘상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차별 귀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차별 귀착이라는 것은 요 대체라는 표현을 잘 연결해 주세요. 사실은 문제 풀 때 다 읽을 게 아니라 차별하면 대체 요 말이 나오면 오케이. 보통 그걸 많이 틀리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그냥 맞게 했군요. 그 다음에 균형 예산이다라고 하면 정부에 재원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분배 효과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선지, 포인트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귀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것들은 다 변함이 없는 우리 객관식과 기본 강의 때 우리 책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그거 보셔도 되는데 이런 중요한 용어들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지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특정 요 단어가 바로 절대귀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4번 절대귀착은 균형 예산 귀착보다 정부 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데 아니요. 여기도 분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분배 효과에 가장 좋은 것은 균형 예산. 재원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쓰이는가 거기까지 보게 되는 거니까 분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절대 귀착이 아니라 균형 예산 귀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균형 예산 귀착은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그렇죠. 왜냐면 균형 예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조세 수익 걷어들이는 거를요, 정부가 어떻게 쓰는가 이걸 보는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재원이 하나만 이렇게 있어야지 정부가 조세 수익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분배 측면까지 고려할 수 있는데 조세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돼? 이 재원이 만약에 1,000억 원이 정부 지출을 썼다. A에서 나온 건지 B에서 나온 건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분석이 용이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분배까지 볼 때는 균형 예산 귀착이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24번 부분 균형 분석을 따를 때 조세 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물품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항상 동일. 아니 말도 안 되지. 우리 경제학에서 특히 여기 조세할 때도 마찬가지고 법적인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요? 조세의 전가 때문에 시프트 때문에 요게 다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밑에 선질은 많지만 가장 쉬운 부분에서 바로 틀려버렸습니다. 2번 물품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애로의 조세 귀착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여러분 이 누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거는요 탄력성이 중요한 건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수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수록 자 그러면 소비자가 탄력성이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수요의 가격이란 말은 뺄게요. 그냥 수요의 탄력성이 지금 작은 거야. 비탄력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탄력성이 클수록 힘이 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힘이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가 힘이 없으니까 소비자가 조세 부담에 대해서 부담이 더 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4번 볼게요.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무한히 큰 경우. 여러분, 노동 수요야. 노동 수요하는 주체가 누구야?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완전 힘세 이 뜻이야. 기업이, 여기 이제 노동 수요 주체니까 고용주야. 고용주가 완전 힘세 이 뜻이죠. 엄청나게 힘이 세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잖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누가 훨씬 더 많이 조세를 부담합니까? 하면 기업이 완전 힘세니까 기업은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무한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아예 없고 근로자가 다 100% 부담한다. 이렇게 봐야죠. 맞는 얘기입니다. 근로자가 힘이 약하니까 100% 부담을 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다음 볼까요? 자, 4번 완전 개방 경제에서 여기 오픈 이코노미니까 자본이 돈이 들었다 나갔다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자금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과세는 전적으로 누가 진다? 자, 이거는 자본에 쉽게 이동이 가능한 거니까 자본의 공급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다 이 뜻입니다. 탄력성이 무한대다. 그럼 자본을 공급하는 주체가 어떻게 보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의 공급자가 이제 사실은 저축자가 되는 거야. 저축하는 사람이 자본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급자인 저축자의 부담은 어떻게 된다? 전혀 없게 됩니다.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누가 부담한다? 사용자에게 100% 부담한다. 그래서 수요자가 이제 사용자가 되는 거야. 수요자인 투자자가 바로 사용자가 됩니다. 투자자가 100%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조세 귀착의 부분균형 분석은 특정 시장에서 부과된 조세가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 부분균형이다라고 하면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시장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쉽게 답은 찾을 수 있는데 나머지 선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2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 부담이 자본화되어서 토지 가격이 하락. 여러분, 토지라는 것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재화에 아니면 그러한 생산 요소에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100% 바로, 특히 앞으로 미래에 세금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더라도 지금 토지 소유자가 현재 토지의 소유자가 100% 세금을 부담합니다. 100% 조세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 100% 부담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토지 가격이 바로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1번 답입니다. 자본화가 일어나면 조세 부담이 누구한테도 귀착되지 않는다? 아니요. 그건 소전이라든가 이윤세 같은 경우 전가가 안 되고, 물론 그것도 이제 기업이 부담하죠. 그래서 귀착은 누구한테 됩니다. 3번 토지 가격은 현재 가치보다 항상 크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에 세금을 내는 것을 디스카운트한 만큼 가격이 하락해요. 크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가격의 하락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서메이션 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텍스를 부과하게 되는 것들을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뭐 i가 뭐 1기서부터 무한대까지 있다 할게요. 그러면 그게 세금이 계속 붙잖아. 그만큼 우리가 텍스가 부과된 만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바로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토지 임대 사용자에게 임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가 100% 소유자가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토지의 공급자가 100%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조세 부과 후 토지 구입자에게 우선 첫 번째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미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조세 부과 후에 토지 구입자에게 모든 조세 부과 후가 아니라 조세 부과 전부터 예상이 가능하잖아. 전부터 이제 요거를 이제 뭐냐면 이제 조세를 부과한 게 아니라 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어나운스먼트 하는 공표 시점부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부터 바로 조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2017년도 재정학 2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는데 조세 파트잖아요. 중요한 것들 많이 담겨 있네요.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6번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